안녕하십니까. 반기문 씨가 대권 도전 포기를 했습니다. 그 사연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찌됐든 내 개인적으로는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 이렇게 봐집니다. 또 우선 연세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곱게 공무원 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 정치판 대권 도전이 굉장히 거칠은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너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일찍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간둔 것이 오히려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반기문 씨를 좀 바라보고 정치권이 좀 있었죠. 야당은 야당대로 기대한 게 있었고 여당은 여당대로 기대한 게 서로 다르지만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때를 당해서 새누리당도 이 부분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자기 직책을 내려놓고 이선으로 후퇴하고 그리고 새누리당은 모두 각성을 해가지고 새로 외부에 좋은 분들 많이 모셔드리고 이미지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애국정당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으면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애매하게 좌인지 우인지 모르게 하지 말고 색깔을 분명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애국정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시국은 적당히 중도 태내고 이쪽 저쪽 발걸치고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명쾌하게 방향 정해서 나가야 되고 또 대권에 도전을 하고 싶은 사람도 그러한 마음으로 도전해야 되고 그런 자격이 자기한테 실제로 있는가 봐야 되겠죠. 사실 반기문 씨 포기는 개인적으로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되지만 우리나라 정치권에는 핵폭탄과 같은 그런 위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원래 반기문 씨가 8년간이나 한국을 떠나 있다 보니까 한국의 실정을 좀 잘 몰랐다고 이제 볼 수 있어요. 막상 들어와서 파악해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셨겠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 행보가 정말 어떤 부분에서 보수 그 지지 세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죠. 그러나 금방 이제 알아차리신 거예요. 현 실태가 어떻다는 걸. 아무튼 이 정치권에는 여러 가지로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우선 야당에서도 이 반기문 씨 이 경우는 상당히 좋은 카드예요. 왜 그러냐면 반기문 씨가 그런 보수 성향 국민들 표를 다 안고 있었지 않습니까? 일단 지지를. 그런데 새누리에서 다른 후보가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보수 표가 갈리는 거예요. 반기문 씨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야당 측에서 승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기문 씨가 쑥 빠져버리면 그게 아닌 형국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기문 씨는 또 한편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향이 좀 애매해요. 좌측으로 오히려 많이 기울여 있기도 하고 또 한편 내부 깊은 곳은 또 우측이다 이런 이 성향이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기문 씨가 설령 당선된다 하더라도 야당에서 크게 나쁠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 얼마든지 전국을 이끌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기들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물론 그때는 이제 보수 성향 지지 세력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막힌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입장이니까 나쁠 게 없었죠. 그러나 반기문 씨가 포기함으로써 그 카드가 죽어버린 거지요. 그리고 지금 바른정당이 탈당을 해서 밖으로 나가 있는데 그 기둥이 어떻게 보면 반기문 씨가 돼야만 힘을 받거든요. 근데 반기문 씨가 없으면 바른정당도 어떻게 됩니까? 외로이 떠있는 파이섬이라 이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외로이 떠있는 파이섬, 조그만 파이섬이 돼버린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방향 전환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론가 다시 새누리당으로 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런 문제가 또 생기죠.
그리고 또 새누리당 볼까요?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충청권 의원들이 또 그 쭉 기둥을 이루면서 힘을 쓰고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반기문 씨라는 이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반기문 씨. 근데 이 구도가 무산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도 다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재정립돼야 돼요, 다시. 이렇게 됨으로써 여러 군데 지금 지진이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공무원들도 이제 국가 공무원 하면 여러 계층이 있죠. 다시 시각을 재정립해야 되겠죠. 아, 이거 어느 쪽이야 하고, 뭐 국회만 그러겠습니까? 언론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래 가지고 이게 잘못되면은 정말로 검찰이고 어디고 전부 다 대영향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파도에 휩쓸리게 돼 있어요.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구도에 따라서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다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어떨까요? 거기도 영향을 받지 않겠냐? 아무리 그래도 영향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봐줘요.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다 헌법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할 거니까 별 영향을 안 받겠다. 이렇게 이제 믿어줍니다만은 그래도 마음에 작용을 할 거예요. 본능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래 가지고 영향을 미칠 거예요. 다음 구도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구도가 짜져야 되나 이렇게 되면서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도가 상당히 쉽게 풀어져 버리고 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도 실제로 반기문을 중심으로 보수패가 쫙 모이면은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구도 믿음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도 정말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자신만만하게 탄핵 가결에 참여했다. 나는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일부분.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볼까요? 우리 국민들은 진보 쪽보다는 보수가 더 훨씬 많습니다, 숫자상으로. 그런데 그들이 앞으로 구도에 대해서 왜 생각 안 하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은 다 바보가 아니고 다 생각하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기문 씨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도 뭐 큰 문제가 있겠냐? 그저 박근혜 대통령 한 분만 물러나면 그저 선거해서 다른 분 나오면 되지.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싫지 않지만은 여차하면 그렇게 되면 되지. 이런 안심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반기문 씨가 여기서 쑥 빠져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걱정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지?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하게 돼. 왜냐?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인용이 나와버리면은 한교안 대행이 바로 그만두고 대선에 뛰어들어도 참 입장 곤란하고 비난받을 수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서 머뭇거려 버리면은 대선에 참가할 수도 없고 또 보수 쪽에 후보가 없어져 버린 일이 벌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수 쪽에 후보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죠?
모든 국민이 그 부분 생각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서는 반기문 씨 없으니까 오히려 잘 됐네. 이제 결정적이네. 빼도 박도 못하겠네. 이렇게 마음 먹는 분도 있지만 그 반대쪽의 국민들, 반대쪽의 국회의원들은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이거 심각하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곧 도달할 거예요. 그 기각이 되든 각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헌법재판관, 검찰 공무원 모두에게 작용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개인으로 보면 전부 일개 국민들이거든요. 책임으로 보면은 검찰이고 국회의원이고 헌법재판관이고 그렇지만은 개개인으로 보면 모든 국민과 다름없는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이후로 기운은 기각적으로 급속하게 기울일 수밖에 없다. 여차하면 각하도 나와버린다. 이렇게 이제 봐지는 겁니다.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때문에 때 아닌 대선 바람이 불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조기 대선도 없고 올해 대선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미리 꿈꾸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어집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이쪽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박한철 소장이 31일 날 퇴임을 하고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권한대행이에요, 여기도. 그래가지고 변론이 있었는가 봅니다. 여기에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이중한 변호사가 이제 고형태 증인 출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요. 고 전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정미 권한대행이 소재 탐지가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자 국민들에게 찾아달라고 부탁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경찰이 그 전에 소재를 모르겠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말이 오고 가는 겁니다. 아무튼 고 전 이사가 행방불명 안 나타나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날 박 대통령 측은 최서원 씨하고 더불어 총 15명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15명. 그러자 이정미 권한대행이 그 15명 외에 추가 증인 없냐 이렇게 묻자 증인으로 채택된 고형태와 유상영이 나오지 않으면 2명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추가 신청할 가능성을 내비친 거죠. 그리고 이 변호사가 여기서 한 말이 뭐냐?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작성한 수사기록의 부당함을 입증하려는 대통령 측 증거 신청을 대부분 채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박한철 소장 있을 때 이야기겠죠. 검사가 수사기록을 작성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다 박 대통령한테 불리합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그걸 반박을 하려면 또 증거를 대야 되니까 증거물을 신청하고 또 증인 채택도 하고 반대 신문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변호사 이야기는 그 증거가 대부분 채택되지 않았다. 뭐 거기에는 태블릿 PC 같은 것도 들어가 있겠네요. 그리고 증인 신청을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죠. 대부분이. 그래서 불리한 진술을 한 진술을 상대로 법정에서 반대 신문을 함으로써 반대로 이제 묻는 거죠. 그게 진위 여부를. 그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있냐 없냐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비유하기로 국회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대통령에게는 둔한 부엌칼을 준 것 같다 이런 불만을 이제 강하게 표시했어요. 이제 이정미 재판관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증인 채택도 해주고 또 증거물 채택도 해줄련지
아니면 여전히 박한철 소장처럼 그저 속전속결 이 부분으로 갈는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대통령 변호인단 그 총사퇴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럼 총사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일반 개인들은 이제 중범죄에 해당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변호인이 있어야 됩니다. 국선 변호인이라도 선임하고서야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 대통령 변호인단이 총사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 있죠. 헌법재판소에서 국선 변호인을 강제로 선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대통령 측에서 사선 변호인으로 바꿔버릴 수 있죠. 그건 어디까지나 대통령 측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선 변호로 바꿨다가 그 사선 변호인들이 도로 또 총사퇴를 해버린다. 이렇게 되면 심리가 진행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므로 국선 변호인이 없어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또 한쪽에서는 주장을 하지요. 그러나 탄핵으로 공무원 신분은 개인이므로 이제 진행은 불가능하다. 또 이렇게 한쪽에서 말합니다. 나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말들이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2월 4일 오후 2시 시청 앞에서 태극기 집회가 있죠. 탄기국에서 주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태극기 집회하면 탄기국 태극기 집회입니다. 탄기국에서 주최하는 그 시청 앞에 있죠. 그리고 다른 단체가 저 청계광장에서 역시 또 태극기 집회를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갈라서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많아요. 왜 토요일 날은 같이 하지 않냐? 평일 날은 따로따로 하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은 내가 생각해도 한 군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에 나가고 싶은 분들은 저 시청 앞에 탄기국 집회에 나가면 딱 될 겁니다. 토요일 날은 같이 모여지는 게 답이고 중심 주체가 탄기국이니까 거기서 하는 게 맞다 봐요. 그리고 요즘 온라인상에 왈가왈부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태극기 집회가 이제 완전히 커지다 보니까 2월달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서요. 기각이냐 인용이냐 그러다 보니까 견제도 많이 들어온다. 또 앞으로 여러 사건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주최 측에서는 주의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내가 옆에서 봐집니다. 그런데 이 집회가 커지니까 정치적으로 대선 정치 성향으로 이용을 해보려는 사람들이 또 등장하기 마련이에요. 또 자기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도 나타나고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거기 연사로 좀 섰으면 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건 앞으로 종종 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무엇이냐? 지금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분들이 어떤 분이 나오겠습니까? 일반 시민들 이야기입니다. 애국 시민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겠습니까? 그 매서운 찬바람 맞아 가면서 자기 피 같은 돈 써가면서 아까운 시간 버려가면서 나오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오직 순수하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이걸 주장하려고 나오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거기 나오는 분들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쏟아져 나온다 이거예요. 어찌됐든. 그런데 거기에 대선하고 연결을 지어가지고 어떤 후보를 옹립하려고 거기 나오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극기 집회는 거기에 주력을 해야지 괜히 대선하고 연결 지어가지고 누구를 지지하자 어쩌고 하면은 분열이 오게 됩니다. 특히나 행여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국회의원이
마음을 좀 바꿨습니다 하고 거기서 연단에 오를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은 마음으로 양심선언하고 또 실제로 행동으로 양심선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탄핵을 기각시키는 운동에 실제로 동참하고 그리고 새누리당을 그 방향으로 바로잡기 위한 실제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태극기 집회도 참석하고 연단에는 다음에 올라가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연단에부터 올라가겠다. 그거 올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 거 잘 알아서 해야 될 겁니다. 그저 그래도 많은 계층이 동참해야 성공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동영상을 올릴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애국 시민운동은 모든 국민이 동참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하고 또 그렇게 해야 나라를 바로잡고 애국운동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몇 명만 아무리 나서서 무엇을 부리짖어도 모든 국민이 외면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뜻을 달리한 사람도 같이 동참하게 설득하고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또 자기 주변을 먼저 바로 잡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줄서기 유리한 쪽이 어느 쪽인가 또 어디에 내가 얼굴을 내밀어야 대선이 유리할까 정치적인 욕심으로 순수한 집회를 이용하려는데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그럼 이어서 본론에 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1월 31일자인데요. 청와대 4대 기업 도움거덕 관제 데모 지원 정황 포착 이런 타이틀로 JTBC에서 보도한 게 있습니다. 4대 기업 도움거덕 관제 데모 지원 정황 포착하니까 뭐가 연상됩니까? 이거 모르신 분은 태극기 집회 연상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JTBC에서 무슨 보도했습니까? 태극기 집회에 돈을 주고 인원 동원한다 하고 보도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오니까 언뜻 모르신 분들은 태극기 집회가 돈을 주고 인원을 모으고 또 청와대가 4대 기업 돈 걷어가지고 간제데모 지원을 하고 이 연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묘하게. 그렇죠? 근데 이게 전혀 상관없는 기사인데 묘한 뉘앙스를 풍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영상에는 또 이 태극기 집회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편집된데 막 태극기 많이 흔들면서 사람들이 시가 행진하는 게 잠깐 잡히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그 화면을 보는 국민들은 태극기 집회가 관제데모 이렇게 연상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편집이 그래요. 그런데 내용은 보면 또 아니에요. 내용은 2014년 이야기예요. 보니까 2014년도 14년도 김기춘 비서실장 할 때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로부터 오늘날까지 2년간 어떻게 이제 진행됐는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겠죠. 그렇죠? 청와대가 10여 개 극우단체에 지원한 돈은 모두 70억 원에 달한다. 특검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러면은 한 단체에 7억 정도 돌아가네요. 이 7억이다. 보조금 7억 이거 굉장히 크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보통 수많은 시민단체 아니면 비영리 단체에 국가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 성향들은 뭐 우익 성향을 띠기도 하고 좌익 성향을 띠기도 하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나가는데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나가요. 근데 7억 정도 나간다면 그 규모가 전국 단위 규모래야 됩니다. 전국 단위. 그럼 이런 보도할 때 10개 단체가 무슨 단체인데 각 거기에 몇 억씩 나갔고 원래 어떤 명목으로 나갔고 그런데
관제되면 쓰여졌다든지 어디 쓰여졌다든지 이렇게 보도가 명확히 나갔으면 좋았는데 애매하게 두루뭉실 일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이런 또 보도가 이어집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주도한 관제대모 지원회의엔 김안표 삼성미래전략실 전무와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친정부 친재벌 집회를 여는 10여 개 단체들에 대한 지원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친정부적이고 친재벌적인 집회를 여는 10개 단체에 좀 지원을 하자, 이런 게 열렸다는 것이요. 열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짚어볼까 해요. 2014년에 이런 게 있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떤 단체에 이게 지원돼가지고 그 단체들이 어떤 관제 데모를 했냐 이거예요. 친정부적으로. 자, 2년 동안에 내가 또 이렇게 돌아 생각을 해보니까 친정부적인 단체 시위한 거, 어버이연합. 그런데 이런 단체는 규모가 굉장히 적어요. 그저 가서 수십 명 가서 데모합니다. 수십 명, 뭐 전국 단위 집회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어버이연합이 듣기로는 사무실도 제대로 없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10개의 단체 7억 정도 지원됐다. 어떤 단체에 지원됐을까요? 그 정도면 규모가 제법 커야 되는데 그런 큰 규모 단체가 시위를 한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나는 어디 보도에 본 적이 없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국민들을 볼 때는 태극기 집회하고 연관을 지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건 아니다. 그 보도는 아니다.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럼 기왕 말이 난 김에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4년 5월 27일자 조선 팝 보도입니다. 이게 월간조선 같은 데서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현황 이런 걸 분석하고 보도를 한 적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또 서울시 국정감사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가서 박원순 시장한테 질문하고 답변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도대체 얼마가 지원되고 있는지. 타이틀 제목이 이렇습니다. 박원순 특정 정치 성향 단체에 준 돈만 최소 138억 원. 피 같은 혈세 누가 얼마나 받았나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서울시 자체에서 준 것이 공개된 것이 138억 원이라는 거예요. 서울시 한국민주노총의 지원금 59억 원. 그러니까 한노총, 민노총 두 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59억 원이라는 거죠. 14년까지 3년간 지급된 것이 그래요. 시설물 운영 맡기며 5억 원도 지급.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한노총하고 민노총 모르신 분 있어요? 다 아시죠? 그 민노총 사무실이 서울시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지원하게 되는 건데 그 금액이 두 단체 합해서 59억 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설물 운영이란 것은 복지관 두 군데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5억 원이 지급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복지관을 운영하면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80%를 지원을 합니다. 복지관 운영에 20%는 운영하는 쪽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충당을 하죠. 그렇게 돼 있고요. 반정부 시위 주도 혹은 좌파 성향 승려가 주진 사찰의 32억 원 집행도 이렇게 이어지네요. 또 MB 노무현 자살 관련 책임 추궁한 교수가 대표인 단체도 13억 원 지원받아 이렇게 부타이틀로 걸어놨어요. 어때요? 서울시에서 지원한 것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때 김태엽 의원입니다. 이 새누리 의원이죠. 맥이 이런 말을 해요. 질문을 하는 거죠. 민간단체 지원하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도 보수단체 우파는 제대로 안 주고 순전히 그러면서 말을 이제 이어가지고 그 뒤에는 이제 중략이 됐어요. 또 이노근 의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한번 시장님 보십시오. 그 단체들이 뭐하는 단체인지 그리고 과거 전력이 어떤지 뭐 훤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시장한테. 대충 여러분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게 무슨 분위기인지. 그런데 보통 어떤 도지사, 시장이 이렇게 바뀌면은 그 성향 따라서 아무래도 어느 한쪽으로 좀 지원이 더 갑니다. 예로부터 쭉 그래 왔어요. 그럼 같은 시민단체도 좀 우익 시민단체도 있고 좌익 시민단체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익 시민단체, 좌익 시민단체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습니까? 우익이 많을까요? 좌익이 많을까요? 아무튼 어찌 되었든 시장이든 도지사든 대통령이든 바뀌면은 어느 쪽으로 지원이 조금 더 가고 덜 가고 이건 항상 과거로부터 쭉 있었습니다. 보조금 지원되고부터는 어떤 정부, 어떤 정치 하에서도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도대체 어떤 단체가 그런 보조금을 타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면 또 모르죠. 그것도 길을 알아야 보조금 타내거든요. 그냥 보조금 좀 주세요 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그 길을 알아야 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거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런 걸 하는데요. 여기에 집행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에 이렇게 따라서 신청을 하는 것이죠. 보통 비영리 단체 활동을 1년 정도 충분하게 1년, 2년 해서 그 실적이 좀 있어야 되죠. 그럼 그 실적을 전부 자료로 모아가지고 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여기에 냅니다. 제출을 해요. 그럼 제출을 하면은 그쪽에서 심사를 하겠죠. 이 단체가 충분하게 자격이 있냐 없냐 하고 보조금을 줘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하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에 통과되면은 보조금이 나와요. 그럼 그 보조금을 정해진 곳에 쓰고 지출 내역 그리고 1년 내내 활동한 내역을 전부 또 보고를 하죠. 또 심사해 가지고 다시 그 다음에 지원을 하기도 하고 중지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지출을 멋대로 아무데나 딴 데 했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써버렸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사기죄가 성립이 돼요. 이렇게 되면 형사적인 처벌도 받을 뿐만 아니라 5배를 물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시민단체도 여러 공익활동한다 이런 명분으로 보조금을 탑니다. 수많은 시민단체도. 그 시민단체가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뭐 환경단체도 있을 것이고 문화단체도 있고 가지가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여러 명분으로 또 지원하는 부서가 또 여러 군데 다르겠죠. 시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자기 업하고 해당하는 곳에 제출해 가지고 보조금을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민단체 예로부터 참 말이 많습니다. 시민단체 하면은 전부 각자 회원들이 자기 호주머니에 털어가지고 회비를 내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이 주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보조를 받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열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는 각자 회원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활동해야 깨끗한데 그게 막상 그렇게 하면은 다 충당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분을 국가 보조금으로 메꾸는 거지요. 국가 보조금으로. 그런데 문제는 국가 보조금을 타고서 이게 이념에 편중해가지고 정치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시끄럽죠. 왜 피 같은 세금이 그런데 지원되느냐? 더구나 반정부 활동하는데 쓰여진다 하면은 이거 보수 우익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화날 일입니까? 피 같은 세금이 하필이면 반정부 쓰여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도 실제로 국가 보조금을 타고
반정부 이념 활동에 연념하는 그런 단체도 없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전부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기 호주머니에서 각출해가지고 어떤 노하우를 남에게 무상으로 가르쳐주는 활동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지원받고 대신 배우는 사람한테는 아주 실비로 조금 받고, 이런 거는 보조할 만하다고 봐요. 나는 문화 창달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어떤 기술을 좀 배우려면 학비를 많이 내야 됩니다. 7만원, 8만원, 10만원 이렇게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국가 보조를 받고 가르치는 곳은 단돈 10,000원, 20,000원에 가르쳐 주거든요. 그 부족분은 국가 보조금으로 메꾸니까. 이런 경우는 몰라도 일반 이념 활동하면은 전부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지 않냐 이것이죠. JTBC가 관제 데모 보도를 하면서 거기 화면에 태극기 집회 시가 행진하는 그런 화면을 사용했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미국 교포 8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JTBC 보도부문 총괄사장 손석희를 피청구인으로 해가지고 516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요즘 게시판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게 뭔가 하고 소개를 드릴까 해요. 이런 내용이네요. 2017년 1월 31일 오후 8시 5분경부터 약 3분여간 청와대의 간제데모 의혹에 대한 뉴스를 내보내면서 자료 화면으로 2017년 1월 21일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지미 외 8명에 대한 화면을 내보내 마치 미주 교포들이 돈을 받고 관제데모에 참여한 것으로 보도하여 미 합중국 국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에 따라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혀 미 합중국의 징벌적 손해배상법에 따라 피해를 입은 지미 리의 8명은 버지니아 연방법원에 2월 6일자로 이에 따른 자료의 일체와 516만 불을 1차적으로 청구합니다. JTBC는 허위 보도를 하며 이로 인해 광고료 등의 부당이익을 보았고, 반면에 지미 리의 8명은 명예가 실추당함은 물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교포들의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한 바 JTBC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밝힌 게 어느 단체도 소개하지 않고 평범한 한국계 미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위 보도를 해가지고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월 6일 오후 2시 미 대사관 남문 앞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르는 내외신 기자회견도 열겠다고 했네. 그리고 이번 소송에 2차로 참여하실 분, 그러니까 미국 교포들만 해당되는 거죠. 이들을 또 2차로 모집한다고 그래요. 소송 비용은 없다. 이렇게 글이 떠 있습니다.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이냐 뭐냐면 기업이 불법 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는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끼친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함으로써 장래의 유사한 불법 행위의 재발을 억제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이런 법이죠. 이게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법인가 봅니다. 이것은 이제 2월 6일 날 지나봐야 어떻게 되는가 확실하게 아는 것인데, 일단은 이런 소식이 게시판에 돌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외에도 알려드린 바와 같이
탄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태극기 집회를 제하는 탄기국 주관으로 해가지고 집단 소송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 그랬죠. 이런저런 것이 계속 이어지는가 봅니다. 그래서 소식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아무튼 언론이 정말 본분으로 공정보도를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고요. 이 태극기 집회가 커지게 되면은 견제도 여러 형태로 들어올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실제로 앞으로 2월달 계속 여러 형태로 견제가 들어올 거예요. 이런저런 사건 유발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폄하하고 또는 모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애국 시민운동을 하시고 또 그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런 거 전혀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거 그 정도는 별거 아니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분발하고 바른 길이 이 길이구나 이걸 확신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고난 없는 게 어디 있고 어려움 없는 게 어디 있으며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외로운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직 굳은 의지로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흔들면 더 튀는 것이 바로 흔드는 것을 막는 길이기도 합니다. 움츠러들면 더욱 흔들지만 움츠러들지 않고 더욱 강하게 움직이면 감히 흔들려는 생각을 이제 못하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게 있고 다만 이렇게 커지다 보면 그 태극기 집회를 좀 정치적으로 이용해 볼까 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왜냐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것도 감안하면서 때로는 모른 척 할 거는 하고 때로는 강력히 배제할 건 하고 이러면서 같이 한 테두리로 나가는데 정말 이거는 심각하게 될 것 같다 하면 그건 당연히 배제해버려야죠. 지금 이미 그런 사태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애국 시민 여러분은 이제 2월 4일 오후 2시 태극기 집회도 탄기국이 주관하는 시청 앞으로 모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탄기국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도 내가 볼 때는 가장 순수하게 움직이는 게 탄기국이에요. 다른 욕심이 없이 움직여요. 오직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또 모든 참석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종종 태극기 집회 앞장서는 몇 명은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누가 좋다 해가면서 그거 아직 위험한 겁니다.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잘못된 책동이에요. 그래서 탄기국에서 주최하는 바로 시청 앞에 거기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화면 아래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오죠. 음악 게임이라고 그거 나옵니다. 거기를 누르면은 뭐가 나오느냐. 홈이 나옵니다. 일종 홈페이지겠죠. 홈이 나오고 홈자 옆에 동영상 이 글자가 있습니다. 그럼 동영상을 누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월드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린 영상들이 전부 차례대로 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도 되고 그 홈에 오른쪽 상단 보면 월드미래판 연구소 거기 클릭해도 그렇게 되죠. 자, 그건 그렇고요. 구독을 하고 싶은데 구독을 못 하신 분이 또 있어요. 유튜브 해도 뭐 심히 그런 거 안 살핀 분은 모릅니다.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과 PC 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스마트폰에는 화면 바로 아래 구독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 옆에 딱 누르면은 구독 중으로 바뀌면서 구독이 되는 거지요. 근데 그 구독해놔도 설정에서
뜰 때마다 신호가 오게 해놓으면 항상 이 화면이 탁 올라가잖아요. 유튜브에 올라가는 순간에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신호가 딱 옵니다.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누르면 바로 시청할 수 있게 돼 있죠. 그게 구독입니다. 무료 구독이니까 구독을 신청해서 하세요. 그러면 딱딱 올릴 때마다 바로 신호가 올 겁니다. 스마트폰에. 그리고 그 옆에 글자 보면은 좋아요라고 하는 건데 손 모양이 엄지손가락이 위로 싹 올라가 있죠. 그게 좋아요입니다. 그거 탁 눌러주면은 이제 좋아요 표시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혹시 모든 것이 날라가버리가 없을 때는 월드 미래판 연구소 이걸로 검색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올린 것이 뜨는데 그거는 이제 순서가 엉망으로 떠요. 보면 검색해보면. 그러니까 그 누르고 들어가서 또 음악 게임 누르고 들어가서 동영상 눌러보고 그러면은 전체가 또 순서대로 뜨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공유 있잖아요. 공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이 화면을 좀 보내주고 싶다. 같이 보았으면 좋겠다. 이게 공유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공유. 예, 스마트폰 그 유튜브 화면에 오른쪽 위에 보면은 오른쪽 위에입니다. 그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공유하는 아이콘이 뜹니다. 자세히 보세요. 거기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다 뜰 거예요. 메일도 떠요. 카카오톡에 보내려면 카카오톡 탁 누르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 체크하세요. 명단마다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만. 그러면 전체 날아갑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같이 볼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공유에 간단해요. 근데 PC에는 공유하는 게 좀 달라요. PC에서 이 컴퓨터에서 볼 때는 화면 아래쪽에가 있어요. 왼쪽에. 음악 게임 밑에 구독이 있고 그 밑에가 공유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또 그렇게 됩니다. 이제 PC에서는 조금 성가시죠. 그런데 이런 모양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화면만 나타나고 뭐 공유하고 싶은데 안 나타나고 또 좋아요 눌러주고 싶은데 못 누르겠고 뭐 안 보이는 경우 있죠. 그거는 퍼가는 화면이거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나서 구글 계정에 가입을 안 한 경우가 그래요. 스마트폰 구입하고 나면 구글 계정 가입하라고 뜰 거예요. 지메일 가입하라고. 지메일. 그게 네이버 메일이나 메일입니다. 요즘 지메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메일에 가입을 하나 해 놓으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게 자동으로 다 나타나고 되게 돼 있습니다. 지메일 가입을 하세요. 지금 안 하신 분들은 그 구글 계정 열면 그 지메일 가입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넣으면 돼요. 만들어 넣으면 돼요. 그러면 가입이 됩니다. 그 네이버 메일 가입할 때처럼 똑같은 겁니다. 예, 오늘 그거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